네, 안녕들 하셨어요? 지중해 역사와 예술을 공부하면서 행복을 얻는 시간, 지중해 시간여행이 마련하는 산토리니 크레타 역사예술기행, 오늘 이제 23번째인데 크레타로는 9번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크노소스 궁전의 파리의 여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크노소스 왜 파리가 나오나 흥미로운 주제를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문명의 남상은 이제 그리스 문명이죠. 그리고 그리스 문명은 에게 문명이 시작되는 거고, 에게 문명은 키켈라데스 문명과 미누아 문명 두 개가 이제 에게 바다에서 일어나고, 그 뒤부터 미케네 문명부터가 그리스 본토에서 전개되는 역사가 되는 거고, 미누아 문명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뭐예요? 검은 서클은 키켈라데스 문명, 그 다음에 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미누아 문명인데 딱 두 개입니다. 산토리니 섬과 크레타 섬. 그래서 우리가 산토리니 섬은 이제 지난번 우리가 다 살펴봤고, 지금은 이제 크레타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거고, 검은색으로 된 게 이제 크레타에 있는 주요한 미누아 문명 유적지인데, 지금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미누아 문명 유적지인 크노소스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거고요.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이 여행을 우리 지중해 시간 여행이 제공하는 유튜브로서 무료로서 탐방을 아주 자세하게 구석구석 훑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학습 요점은 파리의 여인, 파리지엔느라리죠. 그래서 야, 파리의 여인이 뱀을 들고 있는가? 뱀을 들고 있지는 않고요. 자, 크노소스 파리의 여인은 프랑스 여자다? 아니죠. 아닐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때 프랑스가 없었으니까, 그죠? 파리가 그때 없죠. 그때 파리라는 게 이제 파리시족이라는 게 그 켈트족의 일파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파리시족의 고장이다 그래서 파리지오룸이라는 데서 파리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는 파리지오룸이라 그랬었어요. 그 파리가 지금도 로마 그 검토 경기장 원형 경기장이 그 노트르담 성당 남쪽에 가면은 그 까르띠에 라땡이라고 라틴 지구의 그 원형 경기장도 남아 있고, 로마 도시이긴 하지만 그 이름의 기원은 파리시족의 고장이다 그런 뜻인데, 미누아 시대에는 아직 뭐 그런 건 없었고요. 예. 자, 파리의 여인 발굴단에 프랑스 여성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 여자 이름을 딴 거다. 아닌 것 같은데. 왠지 알 것 같아요, 그죠? 네. 분위기가 파리 느낌. 크노소스 파리의 여인이 뱀을 들고 있다? 뱀. 지금 우리가 뱀의 여신 배웠죠? 뱀을 들고 있다? 파리의 여인이 뱀을 들고 있다? 아닐 것 같기도 하다. 파리의 생사탕? 아닐 것 같아요. 파리의 여인이 립스틱을 짙게 발랐다? 저건 맞을 것 같아. 아, 그죠? 립스틱 짙게 바르고. 자,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유럽 문화어는 프랑스어였다? 그래,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아주 흥미롭게 배워보겠습니다. 삼열성역, 크노소스 궁전 삼열성역소에서 출토된 파리의 여인 프레스코를 자세히 살펴보고, 19세기의 프랑스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그 다음에 이제 에반스는 어떠한 맥락에서 이거를 파리지엔느라고 하는 파리의 여인이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사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자, 이제 삼열성역소는 어디냐면 지금 가운데 10번이 중앙광장이죠. 그리고 오른쪽이 동관, 동쪽 건물군이고, 왼쪽이 서관, 서쪽 건물군인데, 거기에 9번이라고 쳐있는, 제가 하늘색으로 네모칸 쳐놓은 데가 삼열성역소. 바로 거기에서 중앙광장 바로 앞에 있는 거고, 성역소인데 거기가 기둥 2개짜리 붙은 게 3개가 있었기 때문에 삼열성역소라 그러는데, 여기에서 뱀의 여신도 여기서 출토가 됐던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그리고 오늘 배울 파리의 여인 프레스코도 여기서 출토가 된 겁니다. 자, 조감도로 내려다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 크노소스라는 책에 나와 있는 조감도 사진을 보면 노란색으로 해놓은 게 중앙 직사각형의 광장이고, 거기에 왼쪽이 서쪽 건물군 서관이고, 저 위쪽이 동쪽 건물군 동관인데, 서쪽 건물군 서관에 삼열성역소가 있는 거죠. 예. 저기에서 이제 많은 그 유물들이 출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선문자가 들어있는 점토판이나, 그 다음에 이제 프레스코 그림 조각들, 그 다음에 이제 조각들도 많이 나오고, 이러고 저러고 영어로 설명이 돼 있는데 제가 이제 다 말로 풀어 설명을 드리는 거고, 모형으로 보면 헤라클레온 박물관의 고각 박물관에 있는 크노소스 궁전의 모형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앙 광장이 있고 3층으로다가 건물군이 형성돼 있죠. 그러니까는 광장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해서 딱 둘러싸 다음 시간에 배울 거로구나. 강의안을 미리 만들다 보니까 이미 한 거로 착각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보면 이제 그때 자세히 해드리고 저 하늘색으로 본 저 부분이 바로 뭐다? 삼열 서역소다. 옥좌의 방 우리가 배웠잖아요. 옥좌. 그거는 그 계단이 있고 그 오른쪽으로 옥좌의 방. 계단이 2층으로 올라가는 거고 그 옆이 바로 삼열 서역소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가보면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가 뭐가 뭔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이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해서 없는 거죠. 고고학자들 보면 참 대단해요. 저 쓰러졌던 걸 그대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여기서 이제 주요한 점토판이나 귀중품들, 꽃병, 조각들, 그 다음에 대표작이 바로 뱀을 든 여신과 그리고 프레스코 그림인데 그 프레스코 그림이 바로 크노스에서 출토된 최대 걸작인 파리의 여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길래 파리 여인이 뭐 더 이쁘다는 얘기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A female figure with Mediterranean features. 그러니까 지중해 인종의 특징을 가진. 그러니까 미노아인들은 오늘날 그리스 사람들이 아닙니다. 민족적인 배경이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은 사라진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라진 지중해 인종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vivid 메이크업, 화장을 아주 화려하고 진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에반스가 라 파리지엔느라고 파리의 여인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also part of the composition. 전체 그림이 이만큼 있는데 그 중에 일부 이 여자 부분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탁 띄어갖고 파리의 여인이라고 붙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음악으로 치면 이런 거죠. 전체 큰 게 있고 그 안에 들어간 하나의 소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이게 구성된 거예요. 이게. 근데 난거지 희미하게 나오는 거는 그림으로 복원해 놓은 거고 출토된 거는 짙은 색으로 되어 있는 것만 출토된 거예요. 그래서 저 짙은 색으로 되어 있는 것만 갖다 놓고 나머지가 이렇게 구성됐을 것이다 라고 그려놓은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 중에 2열로 되어 있는데 윗열에 앉아있는 제가 붉은색으로 쳐놓은 저 여인이 바로 파리의 여인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고 하늘색으로 쳐놓은 건 뭐냐면 저렇게 생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자가 지금은 아무나 다 의자 앉기 때문에 의자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때 의자라는 건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신성시하거나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데 자 이걸 이제 캠프 스툴이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생겨먹은 의자로 이제 우리가 캠프 그러니까 야외 캠프에서 그냥 간이적으로 앉는 뭐 그런 의미예요. 캠프 스툴이라는 게 캠프 스툴 프레스코라고 부르는데 요것이가 뭐냐 하면 실제 그 크노소스 궁전의 서쪽 건물군 서관 2층의 홀에서 실제 이런 연회가 펼쳐졌을 것이다 라고 고고학자들은 추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술잔을 들고 있거나 앉아가지고 이런 모습에 이런 게 여긴 별로 그림이 없잖아요. 남아있는 게 대부분의 그림이 오리지널 원품으로 남아있는 이것과 비슷한 구조의 그림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출토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보다 벌써 1000년이나 그보다 훨씬 앞선 시기부터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런 류의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에 추정해서 여기도 아마 이런 연애 장면이었을 것이다 라고 연애라 해서 무슨 뭐 무도의 파티하러 때는 얘기가 아니라 신전에서 의식을 치르고 그럼 이제 대시간이고 뭐 앉아가지고 뭐 의식을 치렀으니까 뭐 받고 따르고 리베이션을 하고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를 그려놨을 걸로 이제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잔을 들고 있거나 킬릭스도 잔이죠. 이런 거를. 그리고 이제 여인들의 생김새가 이게 지중해적인 그런 지중해 인종의 특징을 갖고 있다. 선명한 화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아서 에반스가 발굴자가 파리의 여인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요거는 복제 그림이에요. 저기 조기에 해놓은 건 복제 그림입니다. 복제 그림. 진품은 그 옆에다가 따로 띄워놨어요. 그래서 시기는 BC 1450년에서 1300년 사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3450년에서 3300년 된 거니까 뭐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시대 지구촌, 물론 이제 메소포타미아나 이 이집트에서는 저런 그림이 있죠. 그렇지만 동지중해 연안의 고기를 제외한 지구촌 어디에도 이게 상상할 수가 없는 이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저런 그림이 없는 지구라 해서 뭐 주눅들거나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런 그림 많은 데보다 지금 우리나라가 더 잘 사니까 전혀 그런 거 의미 없는 거예요. 단 그냥 가감하지 말고 없었는데 있는 척하지 말고 또 옛날에 없다래 가지고 전혀 창피할 것도 없는 거고 그냥 역사는 있는 그대로를 배우는 거고 역사는 모두 항상 흘러가는 거다. 어느 하나의 영원한 패자는 없어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힘 자랑하면 안 되는 거죠. 또 지금 힘 없다고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는 거고. 자, 요게 진품이에요. 왼쪽에 있는 게. 야, 정말 잘 나무 있죠? 네. 그래서 세이크리얼 너트, 그러니까 성스러운 매듭. 이 여자 뒤로다가 이렇게 머플러 같이 돼가지고 크게 이렇게 묶어가지고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할 때 왜 그 한복 해가지고 여기다 목에 맸잖아요. 그 식으로 뒤로다가 매듭을 해가지고 한 거 봐. 그래서 저거는 그래서 저 매듭은 뭔가 성스러운 매듭이고 뭐 이렇게 어떤 여인이 유행에 어떤 민감하고 유행을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다, 멋쟁이다. 그게 아니라 신관 중에서도 아주 여신관 중에서 대여신관으로서 그런 성스러운 큰 지금도 교황이나 이런 분들이 그 뭐 식칠 때 옷이 제일 제일 화려하고 그러잖아요. 그 식으로. 그래서 최고 신관이잖아요, 교황이. 그러면 그 식으로다가 이렇게 성스러운 매듭을 한 거, 이 여자가 최고 신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술 좀 보세요. 네. 어떻게 빨갛게? 너무 빨갛게. 뭐 빨강약 쏟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무슨 뭐 뽕 오디를 무지하게 따먹어. 옛날 오디 따먹어 그냥 시뻘개잖아요, 그지?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저건 눈이며 뭐 금발이에요? 금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중해 인정이라고 그래요. 저때 위는 다 금발인데 이쪽은 아니란 말이죠. 네. 그래서 주도적인 여사제였을 것이다. 성스러운 매듭이 아주 키포인트죠, 저게.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보는 거고. 자, 또 가까이서 보면은 아주 뭐 콧날이 오똑하고 눈이 뭐 아주 입술도 다부지고, 그죠? 하얀 피부에 그냥 머리 까만 머리 숱도 많고, 그지? 그러니까 좋은 거는 다 갖고 있네. 네, 좋은 건 다 갖고 있어. 아주 뭐. 네. 자, 여기서 이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요. 왜 프랑스 이름을 붙였어요? 에반스가 영국 사람이고, 여기는 발굴될 때 크레타가 이게 어떤 오스만 튀르키예로부터 벗어난 어떤 아직 최종 그리스로 이 발굴 진행되면서 그리스로 포함이 됐구나. 그런데 왜 그리스 이름으로 짓든지 영어로 지어야지 왜 프랑스어로 이름을 줬어요? 이게 19세기와 20세기 초에 유럽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19세기 프랑스어가 뭐였느냐? 자, 연주곡 하나 들어야 되는데 살리 다무르, 사랑의 인사. 엘가의 사랑의 인사. 그걸 지금 들어야 되는데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들으세요. 선율은 다 기억이 나실 테니까. 자, 그러면 살리 다무르, 이게 불어예요, 뭐예요? 프랑스어잖아요. 근데 이 작곡가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프랑스 사람이에요? 아니네. 엘가가 누구예요? 영국 사람이에요. 자, 1888년이에요. 에반스가 저거를 찾아내기 한 15년 전쯤입니다. 엘가가 이제 가난한 작곡가였는데 아내 앨리스 로버츠하고 이제 약혼했는데 자기는 무명의 작곡가고 자기가 줄 수 있는 거는 노래밖에 없는 거잖아. 제가 예를 들어 다시 장기를 든 그러면 제가 줄 수 있는 거는 돌아다니면서 역사 공부밖에 아무도 결혼을 안 하겠네 나랑. 빵을 줘야 되는데 지식만 준다? 이거 갖고 결혼이 안 될 것 같아. 응? 일곱성의 수선화? 그건 제가 불러줄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줄 거는 이것밖에 없다 해가지고 노래를 줬어요. 이제 그 여자 집에서 얼마나 반대하겠어요. 배고프고 가난한 작곡가라는 녀석이 음악이라는 건 여심을 훔치기 제일 좋잖아요. 훔친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여심을 사로잡기에. 자, 그러면 영국 사람이 한 노래인데 원래는 독일어 제목을 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음악은 또 주로 프랑스 음악이 아니잖아. 저쪽
근데 이거를 음악계에서 낼 때, 야, 프랑스어로 바꿔. 왜냐면, 잘 팔려. 그래야 잘 팔리죠. 그래요. 왜? 프랑스어라는 게 원래 발음이나 이런 거, 독어나 이런 거, 영어보다는 훨씬 더 세련되고, 당대 19세기 유럽 사회에서 문학과 예술, 특히 예술에서 그림, 특히 예술의 핵심이 그림이에요. 그림의 핵심이 완전 프랑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림에서부터 또 디자인이 나오고 패션이 나오고, 그러면 상류 사회에서 중요한 거는 또 패션이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살롱 문화, 여인들이 주도하는 살롱에서의 어떤 당대의 사회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가 표준이에요? 파리가. 네. 프랑스가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널리 퍼졌기 때문에 일단 프랑스라고 하는 뉘앙스를 풍겨야지 상업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당대의 문화였다. 감미로운 음악하고 프랑스어라는 것도 잘 맞고, 그래서 19세기 말에 유럽 전체에서 외교 용어로서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프랑스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상류층의 공용어들이 되는 거죠. 예. 불어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1896년에 1회 그리스 올림픽이 열릴 때 그리스 말로 했어요? 영어하고 프랑스어하고 두 개로 다. 프랑스어가 더 많이 쓰였죠. 왜냐하면 그거를 창시한 사람도 쿠베르탕이라고 프랑스 사람이고, 예,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당대의 포스터라든가 모든 거는 다 프랑스어를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포스터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어떤 19세기 말과 20세기에서의 일반 음악과 미술과 특히 미학이나 또 비평 이런 거 할 때는 다 프랑스어로 발표하는 이런 이제 어떤 분위기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다산 정약용이 500권의 책을 쓸 때 한글로는 단 한 권도 안 쓰고 전부 한자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당대의 지배적인 문화와 문화 언어라는 거, 학술 언어라는 게 있는 거고, 그런 문화 언어가 19세기는 유럽에서는 뭐다? 프랑스어였던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어, 예를 들어서 슈만의 뭐 센당팡이라는 것도 아이들의 전경. 슈만 독일 사람이잖아요. 독일어권이지만 불어로 발표하는 거야. 불어로. 브람스의 하이든 세레나다 주연 변주곡 이런 것도 전부 불어로 발표. 리스트.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 독일어권에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활동하는 모든 작곡가들이 작품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인기 끄는 소품들 할 때는 프랑스어 제목을 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있어 보이는 거예요. 요즘 예를 들어서 논문 쓰거나 그럴 때 제목에다가 뭔가 좀 세련된 영어로 된 학술 용어 하나 슬쩍 집어넣어야 있어 보이잖아요. 순 한글로 풀었으면 얘 논문 쓴 거예요. 뭐 하는 거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당대의 19세기의 분위기, 문화에서는 프랑스어가 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를 갖고, 뭐 러시아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차이콥스키니 뭐 림스키-코르사코프니 전부 프랑스어로다가 이렇게 하고, 심지어 뭐 톨스토이, 푸시킨 다 프랑스어로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상류층의 기본적인 용어가 러시아어가 아니라 프랑스어예요. 프랑스어. 네. 기본이 프랑스어입니다. 그냥 전부.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하고는 좀 이해가,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략했는데 그 침략자의 언어를 써? 저희 같으면 이제 뭐 친일파 난리가 나죠. 근데 거기는 그런 문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상의 어떤 프랑스어의 일상이 지금은 이제 사실은 제가 학교 대학 다닐 때만 해도 프랑스어 많이 배웠잖아요. 예. 어설프게나마 저도 배웠던 거고, 지금은 누가 제외를 합니까? 예. 이제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이러한 19세기, 20세기 초에 유럽에서 지구촌에서 프랑스어가 차지하던 문화, 학술, 예술 언어로서, 특히 문화, 예술 언어로서의 그 프랑스의 위상, 요것이 그대로 반영되니까 에반스가 뭐라 그래야지 와, 크노소스가 이게 터지겠어요. 파리의 여인이라고 지어야지 퍼질 거 아니에요. 예. 런던의 여인이라면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반스도 머리를 쓴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라 파리지엔느라고 전혀 프랑스인도 아니고 발굴단에 프랑스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프랑스 정부에서 돈을 댄 것도 아니고 아무런 게 아닌데 19세기의 분위기를 집어넣어서 파리의 여인이라는 이름을 집어넣었다. 그래서 에반스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인 여인이다. 그러면 놀라울 정도의 현대적인 여인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파리의 여인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그래서 이런 뭐 붉은 입술, 아이라인 전부 보세요. 화장을 얼마나 진하게 했는지. 그다음에 가슴도 약간 좀 뭐 다 노출한 건 아니죠. 나오고 옷 같은 것도 보세요. 장신구도 달고. 그죠? 귀도 보면 요 귀걸이도 좀 달았어요. 달고 장신구도 하고 해서 뭐 매듭이라든가 이거 패셔너블한 옷차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최고의 현대적인 여성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줘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파리의 여인 이상 가는 표현이 없었던 거죠. 요즘에 오뚜쿠띠르 그거로 보더라도 전혀 손색가 없잖아요, 진짜. 예. 무슨 어디 무슨 밀라노나 이런 데서 하는 패션쇼에 나오는 사람 못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살롱 문화라든가 오뚜쿠띠르의 패션 문화 이런 거에서 야 이런 아름다움과 세련됨은 파리라고 할 때 가장 이게 적합하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고대 여인이지만 당대의 의미로서의 현대의 미적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파리지엔느라고 하는 이런 거를 이름을 붙이게 됐다. 이렇게 해서 크노소스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프레스코 소품인 파리 여인을 보고 당대 19세기의 프랑스어와 또 유럽의 문화상을 살펴봤습니다.